스파클링 워러 시그램 마지막까지 톡 쏘네요. 천연 레몬향 은정 MC 지금 몇 시랑? 지금 2시 40분입니다. 캥특김의 용기 백배쇼는 코카콜라 시그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은정 MC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용기 백배 하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나오실 분은 경찰관이시면서 작가도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해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여자분이고요. 나상미 경사님입니다. 아, 나상미 경사님. 네. 경찰관인데 작가를 하면은 스릴러인가요? 글쎄요,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서스펜스? 호러? 뭘까요? 오늘 한번 용기 백배 나상미 경사님 네. 한번 불러봐 주시죠. 나상미 경사님 나와주세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앞에 되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되게 신기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많이 듣는 말입니다. 신기하대요. 경찰관인 것도 신기하고 또한 책 쓰는 작가인 것도 신기한데 가끔 이렇게 강연을 다니다 보면 그것도 신기하고 또 가장 신기하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엄마라는 거,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신기하다. 전 사실 이 2, 3년 전부터 제 이름 뒤에 이런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어떨 때는 뭐 강사님, 어떤 경사님, 경찰관님, 뭐 멘토님, 뭐 선생님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 쓰는 경찰관 나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강의를 다니거든요. 물론 전 되게 뭐 직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찰관은 아니고요. 또한 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항상 좋다고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섭외가 들어오고 또 가서 하고 그러면 거의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100명이 있다 그러면 51명만 저에게 만족해 주신다면 저는 성공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대통령 투표도 왜 49표와 51표가 있으면 51표가 되신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것처럼 저도 다 이렇게 만족하시지 못하지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간다고 하니까 뭐 이런 강연을 간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서 너 되게 좋겠다. 뭐 가서 무슨 얘기 할 거야? 되게 고생하겠다. 아니면 너의 모습이 참 부러워. 뭐 응원하고 싶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서 뭐 하는데? 가서 뭘 이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넌 지금도 뭐 남 부럽지 않게 그냥 딱딱하게 받는 월급 받으면서 뭐 탄탄한 직업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조차 그냥 그게 기쁨 아니니? 이것으로 된 거 아니니? 너 그냥 가서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느냐? 뭐 특별히 여기 오기 위해서 사무실에 진짜 뭐 휴가 연가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즐겁고 설렌다. 그리고 스릴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이. 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특별한 이력 같은 건 없어요. 저도 사실 35대까지는 거의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38살이에요. 그러면 23살에 경찰관이 됐고요. 뭐 처음 원래부터 꿈은 아니었지만 경찰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경찰관이 됐고 그렇게 해서 12년 정도를 그냥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정말 보수적이라면 정말 보수적일 것 같다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집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되게 단조로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싫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속에서도 저를 찾았고 그 속에서도 항상 늘 즐기면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언제 이 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그 생 마감할 때까지 내가 이런 단조로운 일상을 정말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이런 일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저의 다른 꿈이었고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5살 때 무작정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가 되겠다. 1년에 가야 책 한 권 읽어보지도 않았던 제가,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제가 하고 싶었다고 딱 생각되는 게, 새로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 게 작가였어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저 국어 문학 과목 맨날 양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양같이 교수다 그러면서 국어 문학은 양이었고 독후감 써와라 그러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책 읽는 것도 정말 싫었고 그냥 서점에 가서 책 냄새만 맡을 뿐, 새 책 사와서 집에 모셔놓기만 했을 뿐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쳤던 거죠. 그냥 작가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아질 것까지는 없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랬겠죠. 생각만 했을 수도 있고 생각했다가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멈췄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상도 그렇지만 좀 긍정 마인드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착각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냥 착각 속에서 왜 안 되리라는 법이 없지? 뭐 책 안 읽는 사람들은 책을 못 쓰나? 아니면 뭐 문학, 국어 그런 거 뭐 수 받았던 사람들은 다 책을 잘 쓰나? 막 그런 생각. 나는 양같이 교수처럼 양가를 받아왔지만 전문 지식은 없지만 1년에 가야 책 한 권도 안 읽어봤지만 그래도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 그 생각으로 시작된 게 저의 착각의 첫 시발점이 된 게 작가가 되는 길이었어요. 한 달 만에 제 첫 책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아무 배운 지식도 없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거, 경찰관에 관한 일, 경찰관에 관했던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책을 한 달 만에 완성을 했어요. 물론 잠이 모자라고 피곤했죠.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제가 책을 쓰고 어쩌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티를 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쟤는 근무 시간에 책 써. 막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밤에 한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스릴 있었고 설렜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의 책 집필이 끝나고 나서 또 좋은 기회로 그 책을 또 계약을 맺어서 기획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그 책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 있는 뭐 경찰을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메일을 받았고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연들을 받아보면서 한번 만나달라, 우리 멘토 모임에 한번 와달라. 전 되게 제가 제 자신이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기분, 뭐 사인해 주세요. 책 들고 와서 뭐 멀리 인천에서 진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제 일하는 사무실로 오는 분들도 있었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제가 받아보면 경찰관이 너무 되고 싶은 1인이라 그러면서 상담을 오나보자 했던 사람도 있었고 저는 그 생활이 너무너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경찰관이 되고 싶었고 또 포기하려던 꿈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구나. 내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런 책을 쓰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뭐 강의하는 과정, 이런 강연 뭐 무대 이런 무대를 겪으면서 몇 개월이 상당히 즐겁고 설렜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도 책이 3권이, 2권이 더 출간이 돼서 총 1년 동안 3권을 집필하고 출간을 시켰고요. 그런 강의 같은 그런 일련의 활동, 뭐 재능 기부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저희 아이 엄마들,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오늘은 어디 가? 엄마, 오늘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엄마, 근데 강의가 뭐야?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는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앞에서 그냥 엄마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엄마가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몇 개월 동안에 저의 큰 설렘이었죠. 그냥 직장 생활의 원동력도 됐었고 너무나 큰 뭐 경험들이었는데 세상은 왜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공평하다. 하늘은 매일 좋은 것만 주시진 않는다. 근데 저는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산 것 같진 않은데요. 그 몇 개월 동안 그 설렘을 바로 끝으로 시련을 주더라고요. 하늘이 제게 준 시련이 너무 컸어요. 저에게 병을 주셨어요. 당장 죽어야 되는 병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힘들어야 되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병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 몸에는 그런 병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뇌종양이에요. 뇌하수체 종양을 저는 지금 앓고 있어요. 제 뇌하수체 1cm의 그 뇌하수체라는 기능 그 1cm 안에 그 1cm 안에 틈도 없이 빡빡하게 들어있는 종양 덩어리가 있어요. 물론 악성은 아니었어요. 악성이었다면 되게 더 힘들었겠죠. 근데 그 악성이 아닌 그냥 그 양성 그냥 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착할 선을 쓴대요. 그나마 더 커지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선종이라는 그 종양 덩어리를 제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그 검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주기적인 검사와 함께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며 힘들 수도 있고 그 종양이 내 몸에 자꾸 호르몬 변화를 줘서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 동시에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아야 했고 또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며 정말 원인도 모르는 등에 통증을 달고 살면서 1, 2주에 한 번씩 통증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 1년의 그런 과정들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진단을 받으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과정까지. 앞으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직장 생활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생각. 그 생각들이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진단을 받고 입원하면서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검사도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냥 사람 자체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사람의 온몸에 당을 다 떨어뜨리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말 쇼크사로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몸에는 그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무리도 하면 안 되고요. 장거리도 다니시면 안 되고요. 잠도 많이 자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막 커피나 막 그런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되게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언제 또 더 나빠질지도 모르니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세요.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그냥 환자였던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환자. 병원에서 그 질병이 중증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위에 서류가 있대요. 중증 장애인 산정 특례자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장애인인가요? 그러더니 질병 코드로는 장애인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되게 그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느낌?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즐겁게 해왔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상당히 우울했고 진짜 남들 같았으면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제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왜? 너무 밝거든요. 저는 아프면서 너무 밝았어요. 아니 뭐 아프면 죽지 않으면 되지 뭐. 그냥 병원 다니면서 약 먹으면 돼. 그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니 아픈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야 되나? 아픈 사람들은 뭐 잠 좀 늦게 자면 안 되나? 아픈 사람들은 뭐 책도 못 써? 그런 생각이 강해서 제가 그 진단을 받고 조금 위험했을 때, 좀 아팠을 때 결정했던 게 있어요. 저희 신랑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되게 10일간의 장시간 비행이었고 신랑은 취소해야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밀고 나갔죠. 근데 가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의지에 달렸다. 뭐든 내가 아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지 않느냐. 지금도 봐라. 나에게 넌 아픈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너 아픈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됐죠. 책을 다시 집필하게 됐으며 그리고 여기저기서 더 많이 이상하게 들어오는 강의나 강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또 재능 기부 강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저 시골에서 정말 그런 교육을 채 받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 기부 그런 강의 때문에 시골 벽촌에도 가보고 하루 당일치기로 강진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저는 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까지 가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들은 제가 정말 제 자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학생들은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가 될 수 있구나. 내 이야기도 그 아이들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솔직히 더 나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지금 이대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난 지금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뭐 누가 뭐라든 말든 뭐 누가 옆에서 너는 맨날 왜 연가 내고 강의하러 다니니? 라고 윗 상사가 뭐라 그러던 말든 저는 제 연가 쓰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뭐 활동을 해야 되겠다. 멘토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갔던 거죠. 그거 역시 저도 착각 속에 빠졌던 거예요. 아파도 주위 사람들은 아프다니까 너는 그러니까 아픈 거야. 너 밤마다 잠 안 자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픈 거고 너 그렇게 멀리 운전하고 다니니까 아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어디 의학적 잡지에 나왔냐고 응? 아니 밤에 잠을 좀 못 잔다고 이런 뇌하수체 종양에 걸리고 운전 많이 한다고 나처럼 이렇게 통증 치료 받아야 되고 이게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그 잡지에 나온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그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와중에도 저를 막 질투하고 샘뿌리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물론 집에서도 걱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몸이 아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뭐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럼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선생님,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다 나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안 나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병을 가져가야 돼요. 수술해서 꺼내지 않은 이상. 낫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다른 병을 진단받기도 했고, 뭐 지금도 아파요. 귀 여기 전정 기능과 뇌신경 연결했던 부분 25%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아팠음에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다가 25% 망가질 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팠겠죠. 어디선가부터는. 근데 항상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쪽에 귀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또 약을 먹고 관리하면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아프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귀에 25% 기능을 잃었으면 뭐 무슨 진짜 중증 장애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되게 신기한 거는 청각 기능과 고막은 너무 멀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인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약만 잘 먹으면 저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럼요. 약 잘 먹고 관리하시면 돼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 말씀 하나 듣고 또 저는 약 잘 먹으면서
나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남들은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독종이다, 독한 애다, 너는 그렇다고 뭐 직장에서 일을 되게 등한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격상 일을 등한시하면서 이런 데 와서 연가 내고 와서 이런 걸 하면 더 욕을 먹는다는 생각에 저는 그 욕도 먹기 싫어서 정말 일도 철저히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럼에도 뭐 아파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병가를 내더라도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나가서 일을 대신 해주고 올 만큼 전 책임감도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내가 챙겨가면서 하는데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나는 몸이 아프면서도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도 그냥 한다 무조건 도전을 하고 또 어떤 걸 해볼까 또 생각을 하고 혼자서 멍하니 집에 앉아 있으면 또 뭘 해봐야 되지 또 새로운 뭐가 없나 라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나는 이걸 새로운 걸 이걸 해보고 싶은데 괜히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그런 불안감에 시작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현실인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뭐 학생들도 그리고 젊은 학생들도 뭐 우리 청춘들도 보면 저 너무나 경찰관이 되고 싶고요. 저 너무나 이 직업이 하고 싶은데요. 너무 어렵고 안 될까봐 못하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저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될 거라는 100%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에 출발을 했지만 안 된 것도 많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는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뭐 착각 속에서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착각 속에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하나의 도전을 해서 또 다른 도전을 또 시작할 때까지 또 열심히 또 채우고 비우고 다시 채우면서 그렇게 전 앞으로의 계속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런 도전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런 긍정적인 착각 속에서 빠져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전 여기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남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남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근데 가장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 같다. 정말 행복해지는 거는 남의 시선에서 조금 좀 다른 내 모습이 비춰질지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조금은 미움받아야 할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습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남들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그런 걱정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처럼 안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될 거라는,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착각 속에서 뭔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 지금 38 아줌마의 이런 도전기, 꿈꾸는 도전기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자극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38살 먹은 이 아줌마가 이렇게 도전하고 꿈을 꾸는데 아직도 젊고 아직도 청춘인 여러분들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위해서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